2013년 5월, 리오는 부인과 금실이 좋습니다. 결혼 전부터 연애를 했던 터라 둘만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저녁만 되면 둘만의 시간을 자주 즐겼고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어느 누구보다 달콤하고 행복했습니다. 관계가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는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렸을 때 고래를 잡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렇다고 말을 하고 보니 정작 본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팔짱을 끼고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창피했던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리우는 부인의 권유로 시내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고래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 방문 후 설명을 듣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2013년 5월 23일 오후 3시, 리우와 부인은 중국 광저우 하이저우고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은 수술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리우의 나이가 30인 걸 감안하면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마음 먹고 온 시기가 최고 적절한 시기라며 리우를 안심시켰습니다. 리우 부인도 같이 방문했던 터라 부인도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마음이 훨씬 흡족했습니다. 오후 5시경 리우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부인에게 수술이 아주 잘 되었다며 의사 선생님도 부인도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리오는 뒤뚱거리고 웃으며 수술실을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집으로 귀가 후 소독을 잘하고 치료하면 아주 깔끔할 거라고 했습니다. 리우와 부인은 뒤돌아가는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우와 부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편안히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수술을 마친 후 조금씩 따끔따끔 하더니 집이 돌아와 마취가 풀릴 때쯤 수술한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더 늦기 전에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갈수록 부어오른다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렇다며 아주 정상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부어오른 것이면 더 좋은 것 아니냐며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두 분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리우도 웃으며 그러면 소독만 잘하고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집도인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염제도 잘 챙겨 먹고 하루도 빠짐없이 붕대를 갈아주라고 했습니다. 리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독하며 청결하게 했으나 수술한 부위가 차츰차츰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리오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럼 시간이 되실 때 다시 한번 병원에 방문해 주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후 리오는 시간을 내서 수술했던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리우 수술 부위를 보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정도면 거의 감각이 없었을 텐데요. 라면서 리우에게 감각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우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본 의사는 이거 신경도 잘렸고 혈관도 잘려서 그동안 혈액 공급이 전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리우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감각이 없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와야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재수술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검게 괴사했다면서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리우는 너무 황당해서 의사에게 따졌습니다. 소독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리우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니냐며 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아직 애도 없어서 애를 낳아야 하는데 설마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며 몇 번을 물었습니다. 의사는 리우에게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준다며 한번 살려보자고 했습니다. 우선 재수술을 해봐서 의외로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며 리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술비며 모든 치료비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우 부부는 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리우가 들어간 수술실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수술을 마친 집도인은 부인과 리우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줄어들기만 하고 실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부인은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상 손잡이를 잡고 버텼습니다. 리우는 침상 위에 두 다리를 벌린 채 의사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냐며 소리 질렀습니다. 초롱초롱한 부인의 눈동자는 집도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집도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리우는 지금 장난하는 거냐며 방안이 울리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리우 부인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의사는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수술도 물론 무료로 해줄 것이며 보상금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수술실의 불이 켜지고 의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우 부인을 밀치고 허겁지겁 의사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는 리우를 부축해 입원실로 이동했고 의사는 퇴근해 버렸습니다. 2013년 6월 13일 리우는 마지막 수술을 마친 후 너무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는 리우에게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의료사고 보험금으로 몇 억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우는 지금 와서 그깟 돈이 무슨 소용이냐며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리우는
정상화를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봤으나 어느 곳에서도 해결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병실에 서 있던 부인은 그럼 나는 어떡하냐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리우는 수술 부위를 모두 제거한 터라 리우 집안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을 독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가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적에는 남자로 올려져 있으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리우 부모님의 걱정도 태산이었습니다. 리우 부인은 리우가 소변을 보러 갈 때, 화장실에 갈 때면 리우가 변기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힘들었다고 합니다. 리우 부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우와 부인은 집도의와 간호사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두 사람은 도망 다니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여기 법원 앞에 울부짖는 한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제 딸을 죽인 놈들을 그놈들에게 사형을 판결해 주십시오. 억울하게 죽은 제 딸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중국 남경의 고등법원을 향해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남성은 억울하게 죽은 딸의 아픔을 헛되지 않도록 시위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은 이 광경을 전국에 보도했고 기자는 남성에게 그렇게 억울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판사님, 저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사형을 모면하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범들, 저놈들 모두 사형을 똑같이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 딸이 눈을 편히 감습니다. 법원 앞은 술렁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살인범이 사형을 면하는 것인지 또 공범들은 왜 풀려난다고 저러는 것인지 구경꾼들은 그저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장수성의 양저우에서 태어난 이천에는 아버지 리성의 귀여운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인성교육을 시켰고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귀엽고 예의 바른 소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생업 때문에 고향 양저우에 머물고 있었고 천에는 여느 대학생들처럼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원룸 형태의 임대 아파트에서 말이죠. 2019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천에는 수업을 마친 다음 난징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천에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철 대기선에서 열차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서광이 비쳤습니다. 뭔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환한 불빛에 정신을 잃어 고개를 흔들고 보니 너무도 멋지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에는 그 남성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 천에가 좋아하는 딱 상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갔습니다.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을 하지 못하자 천혜야,
생활비 나 혼자 내는 것도 이제 힘들어. 아, 너도 뭐라도 해서 생활비 보태야 되는 거 아니야? 천혜는 공부만 할 줄 알았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 알았어. 아, 나도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잖아. 아, 취업도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무슨 돈을 벌어? 그렇게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로 자주 싸웠습니다. 남자친구 홍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았으나 어디에서 그럭저럭 돈벌이를 해오고 있어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혜는 남자친구가 절대 말하지 않는 대학이나 이전의 생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절대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중국 특수부대 첩보부에서 일했었다며 그가 파병으로 다녀온 곳은 러시아, 캄보디아, 유럽 등 수많은 나라에서 군 생활을 했었다며 과거의 행적을 과시했습니다. 천혜는 더욱 신비해진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혜의 부모에게 소개 후 정식적으로 사귀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천혜의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2020년 7월 9일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던 딸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전애한테 전화 한번 해봐. 아, 이거 지금 연락 안 된 지가 이거 며칠째야. 천혜의 아버지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며 연락이 끊긴 날짜를 손으로 짚어가며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참 당신도. 얼마 전에 천혜가 취업 때문에 회사마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 보러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바쁘다고 했잖아. 애 방해하지 말고 진세간이 기다립시다. 그러나 아버지 리성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딸아이의 핸드폰 번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잠을 자지 못한 아버지는 아무래도 걱정이 되어 아침 일찍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혜가 이번에도 전화 안 받으면 나 남경에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신호음만 울리자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지갑을 손에 쥐고 부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천혜의 부모는 천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는 예비사위 홍교가 천혜의 부모를 울먹이며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셨어요? 자네, 우리 천혜하고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건가? 천혜 아버지는 딸이 실종된 후 무관심한 듯한 남자친구에게 서운했습니다. 홍교는 마침내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천혜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안 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무서워 죽겠어요. 홍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럼 전혜가 집에서 나갈 때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어? 제가 아파트 현관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니까요, 실종된 날 가방을 들고 혼자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경찰에 딸아이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던 중 천혜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분, 그날 혹시 여자친구가 어디 간다고, 멀리 여행 간다고 하고 가진 않았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아무 말 없었는데요. 경찰은 천혜가 스창반나로 가는 열차표를 사는 장면이 담긴 기차역 CCTV를 확인하고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남자친구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떠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천혜의 부모가 없을 때 홍교와 면담을 하던 중 홍교가 경찰에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혜의 성격이 워낙 지랄 같았고 도벽도 심할 뿐 아니라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약품을 밀수하고 있는 운반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서 이 말을 전해들은 천혜의 부모는 홍교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천혜의 아버지 리정은 이런 말을 한 남자친구 홍교 범행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천혜의 남자친구는 인터넷에 여자친구 행방을 찾기 위해 호소 글을 올렸고 천혜의 아버지 핸드폰으로도 SNS를 통해 딸아이의 실종을 알리며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잠깐이나마 리정은 천혜의 남자친구를 가해자로 의심했던 본인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고 역겨웠습니다.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 예비사위를 의심했다니 본인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SNS를 주고받던 홍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계속해서 울려대는 메시지 확인음에 아버지는 홍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기겁하며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이천혜를 야산 나무 아래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이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에서 오열하며 울었고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로 남자친구를 연행했습니다. 천혜의 아버지 리정과 경찰은 홍교의 직업과 무엇을 해서 먹고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홍교 씨, 혹시 서상반나라는 곳 가본 적 있습니까? 상 받는 그런 것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이미 홍교가 며칠 전 서상반나라는 관광지를 다녀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천혜가 실종된 처음부터 홍교를 용의자로 놓고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홍교가 거짓 증언을 하자 경찰은 확신을 가지고 홍교를 구속수사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홍교는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 후 아마도 천혜는 홍교의 원래 생활 모습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교는 밤의 황제였습니다. 사회생활도 문란했었고 툭하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항상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홍교의 성질 때문에 그녀는 무서웠습니다. 홍교도 날이 지날수록 천혜에 대한 신비감도 떨어지고 슬슬 질리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월 초 두 사람은 크게 싸운 뒤 홍교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후 8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8일 후 이천혜는 홍교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천혜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갑자기 네가 보고 싶다. 서상반나로 와줄 수 있어? 천혜는 남자친구 홍교 사랑 이벤트일 것으로 생각하고 CCTV에 찍힌 영상처럼 황급하게 집을 나간 뒤 서상반나로 가는 열차표를 끊고 남자친구 홍교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자친구 홍교가 치밀하게 살해를 계획한 것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9일 오전 공항에 도착한 천혜를 마중 나온 사람은 남자친구 홍교가 아닌 홍교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교 친구예요. 홍교가 바빠서 저보고 공항에 마중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저 가방을 줘 주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의 행동에 겁이 났던 천혜는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인데? 머뭇거리는 천혜를 보고 홍교 친구는 핸드폰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 그럼 이러면 믿으실려나? 그럼 제 핸드폰에 있는 홍교 사진 보여드릴게요. 채팅으로 나눈 메시지도 한번 보세요. 예. 천혜는 머뭇했지만 마땅히 약속 장소에 갈 방법이 없자 친구라는 사람의 참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핸드폰에 나와 있는 홍교 사진을 보고 친구로 안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올라탄 천혜를 확인한 두 사람은 차를 산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홍교가 천혜를 살해할 목적으로 고용한 살인범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혜를 살해 후 사진을 찍어 홍교에게 확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스터, 인연 이건 너무 쑥맥이던데요. 쫄깃한 맛도 없고 그냥 쉽게 처리해버렸어요. 좀 가지고 노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산 위치와 시체를 묻어둔 위치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시체 묻은 장소하고 묻기 전에 확인하시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인연은 그때 말씀해 주셨던 봐두셨던 장소에 잘 묻었습니다. 그 뒤로도 홍교와 군대 특수부대 동기들은 여자친구를 처리하는 동안 재미있었던 경험담을 채팅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천혜가 살해되기 얼마 전부터 홍교는 천혜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곳을 여러 번 답사해 왔었습니다. 그녀가 공항에 도착 후 고용했던 살인범들이 그녀를 차에 태운 후 가장 인적이 드문 언덕을 찾아 그곳에 묻는 것까지 모두 사전 점검을 하며 살해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교는 정말 중국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고용한 살인범들은 그와 군생활 같이 했던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내밀며 여자친구는 왜 죽인 겁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홍교는 아이씨, 그년이 이제 내가 싫다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년이 나를 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경찰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존심이 상해 살해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경찰은 모든 조서를 꾸며 검찰에 올려보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살인범 홍교가 이전 정신병력을 구실로 삼으며 정신착락과 심신미약의 상황에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교 변호사는 그 증거로 고등학교 시절 정신과 치료 경력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건을 집행유예로 끌고 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천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살인범의 사형을 촉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살인범 홍교 정신병력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남자친구 정신병력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듯 했습니다. 법원은 홍교가 제시한 정신병력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홍교에게 증거로 제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0년 7월 7일 법원은 홍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공범들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로 공범들에게도 사형을 집행하라는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04년 2월 4일, 북경 겨울은 매우 추웠습니다. 주말을 앞둔 불금이라서 사람들은 술집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술집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이 넓은 가라오케 술집에는 사람이 상당히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며 호객 경위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 그때 중년의 한 남성이 술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우, 취한다. 그래. 오늘 즐거웠어.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들어가.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가라오케 주차장 방향 내려오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승합차 한 대가 그 앞에 멈춰섰고 승합차에서 3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 사건 용의자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에? 아이고, 가다니요. 아유, 어디로? 승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의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두건을 씌웠습니다. 잔말 말고 들어가! 중년 남성의 친구들은 경찰 복장을 한 경찰관이 끌고 가는 바람에 무서워서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웅성거리기만 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은 서둘러 운전석으로 가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의 팔을 잡고 승합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승합차는 떠났고 친구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승합차는 도시 외곽의 비포장 도로를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중년 남성은 두건을 뒤집어 쓴 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이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참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승합차는 도시 외곽 외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팀장이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야! 그 자식 데리고 내려! 승합차에 같이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중년 남성을 끌고 내렸습니다. 그들은 수갑 채운 남성의 머리에 씌운 두건을 벗겨주었습니다. 강한 불빛에 눈을 뜰 수도 없었던 중년 남성은 앞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도밭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경찰서로 가지 않고 포도밭으로 본인을 끌고 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도밭 창고로 남성을 끌고 들어가 밧줄로 기둥에 묶었습니다. 야, 잘 묶어. 왕류아가 느슨하게 묶으면 또 때린단 말이야. 전에 그놈 잘못 묶었다가 풀고 도망가는 바람에 총 쏴서 죽여버렸잖아. 돈도 얼마 못 받고. 중년 남성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납치범 중 덩치가 큰 치엔지는 밧줄을 묶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치엔지는 생각이 나지 않자 자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공범은 아이씨, 당신 누굴 닮았다는 거야? 아, 일 안 해? 아이씨, 짜증나게. 아, 누굴 닮았는데 이 호들갑이야? 뒤에서 밧줄을 다 묶은 공범은 인지를 앞으로 걸어온 뒤 다시 두세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로프다. 이거 영화 배우 우로프네. 이거 실화야? 인질범들은 본인들이 묶어놓은 인질이 유명 영화배우라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지인지는 창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왕이야, 이리 와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엄청난 사건이 생겨버렸어. 지인지는 그대로 두목 왕리화를 데려왔습니다. 이거 봐. 영화배우 우로프야. 어휴, 어떡하지? 우로프는 중국의 국민 배우였습니다. 왕리화는 월척이 들어왔다며 지인지는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왕리화는 한 손에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와 전화기를 들고 우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이, 우로프 씨. 집에 전화해서 이 계좌로 2억 송금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쏴 죽여버릴 거니까. 아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2억이란 돈을 마련합니까? 새벽이라서 은행도 문 닫았을 텐데. 돈 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자 왕리화는 아이, 닥치고 빨리 돈 구할 공리나 생각해봐.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끝내버릴 거니까. 한참 동안 실갱이하던 두 사람 사이에 정막이 흐르고 저 혹시 돈이 급하시면 돈 많은 제 친구한테 현찰로 돈 가져오라고 할게요. 그러자 왕리화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흔쾌히 전화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왕정? 나 우로프야. 우로프?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그리고 아까 병선한테 끌려가던데. 친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게 있지? 내가 지금 아주 급해서 그랬는데 돈이 한 2억 필요하거든. 지금 가지고 나와줄 수 있지? 친구는 이 새벽에 전화한 우로프가 이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술집에서 우로프가 승합차에 실려갈 때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친구는 그 차 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경찰서죠? 오늘 새벽에 영화배우 우루프가 납치된 것 같습니다. 납치차 번호는 FH2059번입니다. 경찰은 차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파견해 포도밭 일대를 포위하고 왕리프와 그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왕리프와 그 일당은 베이징 1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왕리화는 1978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리화가 어렸을 때 가족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리화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때리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러다 애들 죽겠어요. 그만해요. 너씨 지금 뭐라고 했어? 나보고 명령하는 거야? 이것을 봐줬더니. 왕리화는 9살에 처음 도둑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처음으로 돈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을 눈치챘고
왕리화는 12살이 되던 해 더 이상 아버지한테 맞고 사는 것이 싫다면서 마을 앞 하수구 배수로에 웅크리고 3일 동안 숨어 지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수구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꼭 안으며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했고 두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왕리화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애들 좀 모아왔어? 오늘 계획한 대로 그놈들 털어야 하니까 장비들 챙겨. 그리고 우리는 촉법소년이라서 바로 풀려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리화는 학창시절부터 조직을 결성해 잘 사는 집을 털어서 유흥비로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내내 사고를 쳐도 그냥 풀어줬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생일이 몇 개월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법원에 찾아갔습니다. 왕리화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라면서 정신 이상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며 진단서와 약을 처방받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왕리화가 아직 미성년자였고 정신 분열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이 되었으며 초범으로 정상을 참작하여 그에게 선처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판사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도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수감은 그를 더욱 잔인한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흉악범들과 복역하다 보니 그동안 사회에서 본인이 저지른 범행은 우스운 애들 장난이었습니다. 흉기 들고 돈 몇 푼이나 뜯었던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왕리화는 출소를 얼마 앞두고 교도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출소 후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리화는 출소 후 집안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꾸 본인 방을 기웃거리며 본인 범행 계획을 눈치챈 것 같다면서 계획이 틀어질 것이 두려웠던 왕리화는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살해 직전 백발이 된 어머니를 마주하자 고생한 어머니가 불쌍해서 범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소 후 그 범행 계획은 인지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납치 후 인지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대상은 다이링이라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왕리화는 다이링의 아버지를 협박해서 돈 3천만 원을 받아낸 후에 흔적이 남을 것이 두려워 야산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범행 대상에서도 승용차로 납치 후 인지를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얼굴을 본 인질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웠던 그들은 돈을 받은 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의 세 번째 범행 대상이었던 우로프가 납치되면서 인질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검거했을 때 모두 실제 산탄총과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인질범들의 시체는 야산에 던져두었습니다. 왕리화는 2003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세 차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명 모두 유괴 후 인질로 잡고 합의금을 받은 후 살해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야산에서 수많은 시신이 발견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14일 법원은 왕리화와 공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왕리화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분열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그동안 치료받았던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 기록을 제출하자 왕리화는 갑자기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리화는
재판 내내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었으며 판사를 모독하고 법정에 참석한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흡사 정신병자가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판사는 수차례 그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었지만 왕리와는 감형을 받기 위해 눈물겨운 미친 사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리와는 결국 2005년 9월 14일 왕리와는 유괴죄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끌어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형장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2015년 중국에서 유덕화 주연의 영화 세이빙 마스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서 2021년 8월 18일 영화배우 황정민이 주연한 인질로 다시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인질은 스릴러 범죄작으로 제작이 되었고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홍콩의 화이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정빙원은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휴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었고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동료들은 빙어와 연락이 안 되자 그 동생 허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신호음이 한참 동안 울려도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 자식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거 동생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빙어 형이 근무하는 경찰서예요. 형이 이틀째 출근을 안 하고 있어서 걱정돼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동생은 형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며 연락한 경찰관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이 빌려간 돈도 아직 갚고 있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빙어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빙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빙어는 경찰서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고 B블록 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빙어! 빙어 있어, 빙어! 경찰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자 손잡이는 힘없이 돌려졌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순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간 순간 2층 침대에 누워있던 4명의 가족이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경찰관을 죽였어. 아, 그것도 가족까지. 애들이며 부인의 이 정형사까지 모두 죽여버렸잖아. 반장은 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한 빙허의 가족을 보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목에 칼로 찔린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을 잔인한 수법으로 보아 원한 관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빙어 몸에는 10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이며 몸과 목에도 모두 자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해당하기 전 커다란 둔기 같은 것으로 큰 충격을 가한 것 같았습니다. 두 부부도 안타까웠지만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장님, 부검결과 나왔습니다. 살해당한 건 약 한 4일 정도 된 것 같고요.
아마 4월 4일 정도에 살해당한 것 같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봐서 그 이후에는 누가 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빙어는 경찰에 입사한 지 15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순간 경찰 생활하던 동안 구속했던 범인 중 한 사람이 원한이 맺혀 이런 범행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족적조차 남기고 가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본인의 흔적을 은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족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사던 중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반장님, 여기 메모가 한 장 있습니다. 메모? 뭐라고 써있는데? 정빙호, 정해준 시간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너와 가족을 모두 죽여버릴 것이다? 반장은 글을 읽고 나서 너무 허무했습니다. 15년 경찰 생활에 빚이나 지고 그렇게 살다 결국 그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죽임이나 당한 경찰이란 직업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사채업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막내 형사는 지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막내 형사가 한 도박장을 급습했을 때 도박장의 도박꾼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외투로 얼굴이며 머리 전체를 감싸준 한 중년 남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남성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였고 결국 형사는 그 남성의 팔을 제압하여 얼굴을 내밀게 했습니다. 정 형사님! 막내 형사는 너무 놀라 한참 동안 정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막내야, 오늘 다 못 본 거로 하는 거다. 정 형사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모르겠다며 외투를 벗어젖히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판돈을 한 손에 가득 집어들고는 갈색 가죽 가방에 쑤셔넣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고개도 못 들고 곁눈질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꽁지돈을 빌려주던 사채업자는 정빙어를 눈여겨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놈이 뭐하는 놈인데 경찰이 그냥 풀어주지? 아이, 그리고 저놈이 나한테 빌려간 돈이 몇 천만 원인데 저 돈을 가져가게 그냥 놔두는 거야? 사채업자는 형사들과 돈가방을 들고 나간 남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정형사 정빙어는 부인이 둘째를 추산 후 도박장 출입을 끊었습니다. 정형사가 도박장을 끊은 이유는 너무 많은 도박빚을 지고 있어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생각해보니 사채업자가 채무관계가 있는 정형사를 죽였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정형사가 죽으면 사채 쓴 돈을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주위의 사채업자를 조사한 결과 정형사가 몇 년 전 개인 사채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었다며 사인이 사채로 인한 타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야. 범인이 금품을 노렸다면 닫혀있던 현관문 대신 창문을 이용해서 침투하지 않았을까? 반장은 정형사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반장은 정형사의 이전 경력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형사가 경찰이 된 후에도 클럽에서 여성들과 수없이 많은 관계를 가졌으며 정형사의 부인 또한 몽콕 댄스클럽의 전속 댄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영사 부인이 그 클럽에 들어가면 그 수영복 같은 거 입고 춤추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정말이야? 아마도 정영사 부인이 처음에는 정영사가 형사인 줄 모르고 있다가 두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진 후에 형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이 깊어갈 무렵 정영사 부인 리펑미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영사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다짐하고 인근 임대 아파트를 얻어주었습니다. 리펑미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쉴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정영사는 의도하지 않게 한순간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가족이 자리를 잡을 무렵 둘째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영사의 박봉으로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빙어는 부인에게 부업으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질 무렵 정영사는 가족을 위해 도박에 손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중 8구 도박 자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고 결국 돈을 다 잃고 나니 임대 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언덕 위 교통이 불편한 경찰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홍콩의 높은 물가로 생활이 어려워진 부인 리펑미는 야간 봉제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정영사에게 내일부터 출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펑미는 봉제 공장에 한두 달 근무를 해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쥐꼬리만큼도 안 주는 환경이 싫었습니다. 그러다 리펑미는 기존에 일했던 댄스홀을 찾아갔습니다. 리펑미는 남편에게 봉제 공장에 출근한다며 남편 몰래 댄스홀에서 일하게 되었고 당신 봉제 공장에 출근하는데 웬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부인은 거울 앞에서 바쁘게 화장을 마친 뒤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리펑미는 화려한 불빛 아래 입은 듯 안 입은 듯한 시로라기 옷을 걸치고 사내들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리펑미만 바라보던 사내들은 침을 흘리며 그녀를 구경하고 있었고 그때 한 젊은 남성이 한 손에 돈을 들고 그녀를 불렀습니다. 자기 왔어? 리펑미는 친숙한 듯 사내와 가벼운 포옹을 했습니다. 한참 뒤 리펑미는 그 남성에게서 돈을 건네받은 뒤 그 남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텔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한참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나이 먹은 놈 버릴 때도 되지 않았어? 리펑미는 본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부인의 이런 생활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정빙원은 그녀와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댄스홀에서 만난 24살 먹은 총각과 즐겁게 지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정리를 해야겠다며 본인도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커다란 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경찰 숙소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숙소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은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도 문제였습니다. 화가 난 빙어는 그녀와 바람 피우고 있는 청년의 신원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은 리신라이였고 1979년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홍콩에 넘어온
불법 체류자, 노동자였습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노가대꾼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영사의 부인 리펑미의 내연남 리신라이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거주지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은 리신라이의 사촌이 머물고 있는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리신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해 용의자로 조사 중이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경찰은 그가 머물고 있던 방에서 혈흔이 묻은 바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혈흔이 묻은 또 다른 상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촌은 얼마 전 중국 본토집에 다녀오겠다며 중국으로 들어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근무했던 직장으로 출동했습니다. 4월 4일이었던가? 어이 제시! 그때가 4일 맞지? 그날 리셀라이가 허벅지를 다쳐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했었죠. 중국에서 일을 마치고 홍콩으로 돌아온 리신라이는 입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왜 내녀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리신라이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누구를 죽이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은 증인이 있다며 당신이 범행했다는 증인도 5명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마세요. 경찰은 범행을 시인하라며 다그치기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묵비권을 행사한 그를 풀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신라이는 경찰서를 나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리신라이는 사촌의 소개로 모 신문사 기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자가 본인들과 인터뷰만 해주면 거의 그 금액을 살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기자는 경찰과 연결된 가짜 기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행을 사실대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댄스홀에서 그녀를 만나 정이 들어 결혼하기로 했으나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다고 하자 이용만 당한 것 같아 때를 기다렸다가 모두 죽여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자는 맞다. 그 현장에 범인이 남기고 간 메모에 한문 글씨가 너무 잘 써 있다고 하던데 서체를 따로 배우신 거예요? 그러자 본인을 지켜 세워주는 게 신이 났던 리신라이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시 한 구절 멋지게 써드릴게요. 기자에게 선물이라며 멋진 한문 필체로 한 문장을 써주었습니다. 기자는 그와 면담을 끝낸 후 녹음 테이프와 메모지를 써준 한문을 경찰서에 증거로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겨 리신라이를 구속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리신라이는 제가 노가대 뛰고 있는데 시간이 남을 때마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댄스홀 청소 일자리가 생겨서 거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유난히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시는 여성분이 있더라고요. 리신라이는 그녀와 그렇게 일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그녀와 눈이 맞자 본격적으로 동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본인과 결혼해서 살고 싶어 했으나 2명의 자녀가 있던 상태에서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아 결국 한참을 망설이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한 리신라이는 그녀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집 열쇠 줘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음 날 저녁 리신라이는 빙허 가족이 외식을 나간 사이 빙허의 집으로 들어가
침대 철제에 전기선을 연결했습니다. 빙허가 누울 침대 자리에 전기선을 연결해 그가 누울 때 감전사를 시키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리신라이는 베란다 창문 밖 화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집안 불을 소등시킨 뒤 리신라이는 베란다 뒤에 숨죽여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흐른 뒤 세면을 맞춘 남편 빙어가 침대 위에 올라가자 전기 코드에 꼽아두었던 전기선으로 감전시켰습니다. 빙어가 쓰러지자 준비해둔 흉기를 들고 빙어의 침대 위로 올라가 빙어를 처리했습니다. 일을 마친 리신라이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들을까 두려웠던 리신라이는 아들 침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소리 지르는 아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건너편 침대에 누워있던 막내딸도 소리를 질렀고 주방에 숨어 있었던 빙어 부인 리펑미는 남편만 죽이고 나가기로 한 내연남이 자녀까지 죽이자 야, 이 미친놈아!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애들까지 죽이면 어떡해! 리펑미는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칼을 내연남 리신라에게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칼을 휘두르며 실갱이 하던 순간 리펑미는 내연나무 허벅지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리신라이는 고통스러워하며 혹시나 내연녀가 본인을 죽일 것이 두려웠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도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렀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내연남 리신라이는 신발장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넣었습니다. 살인범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 집에 침입했을 때부터 남편의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어 지문이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988년 5월 리신라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영국 법령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더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리신라이는 1993년 사형법의 폐지로 형이 바뀌어 무기징역으로 재선고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